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스타 서빙 이호찬 세상을 서빙하다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서빙? 서빙을 왜? 서빙을 얼마나 잘하길래 스타 서빙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출연을 한 강사기도 해요. 아니 뭐 서빙을 어떻게 한다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출연을 하지? 보통 세바시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성공한 기업인들만 나오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노하우, 서빙으로 화제가 된 인물, 결국엔 처음에 서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오너, 회사를 차렸죠. 자기가 이제 요식업을 하게 된 이런 스토리.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노하우를 대기업에서도 배우러 막 왔고요. 다른 분들이 명함을 그렇게 줬대요. 그런 스토리. 어떻게 했길래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10년 동안 실패했대요. 원래 뭐 꿈은 가수가 뭐 되고 싶었고, 수능 공부도 했었고, 대학을 뭐 안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학을 갈 만한 성적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서빙을 나는 목숨 걸고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이후에 직장에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해주고요. 고액 연봉을 주면서 1,000만 원 상당의 피트니스 회원권을 주면서 이제 사장이 그렇게 완전 이건 오너급의 대우를 받은 거죠. 그리고 고졸 출신은 입사하기도 힘들다는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요. 기업 대상으로 강연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슬프고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도 많아요. 함께 이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8에 1급 7만 원을 받으며 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이런 내게 로또 같은 일이 생겼다. 어느 날부터 몇몇 손님들이 나를 불러 명함을 건넸다. 연락을 달라는 말에 전화를 걸어오면 열의 9은 요식업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식당과 대기업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빙을 잘하니까 다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사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을 했느냐? 그게 아니래요. 대학을 들어갔다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그만뒀고 가수 지방생이었고 4년 동안 이제 가수를 하고 싶어 노력을 했고요. 호주로 떠나서 김치 공장에서 매일 17시간 동안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쇼핑몰도 했었대요. 쇼핑몰 했다가 6개월 만에 접고요. 근데 이분이 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지적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숫자도 모르고 한글도 잘 모르시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외워서 누르는 것도 되게 힘드셔서 한 번에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단축키 같은 기능 당연히 모르시고 그런 부모님과 살면서 나는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내가 내 부모님을 지켜야겠다라고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중간중간 나와서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서빙을 하다가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비를 만났대요. 비를 만나서 해물라면을 먹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지망생입니다. 나중에 저도 좋은 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다고 해요. 그는 면발을 끊으며 흔쾌히 악수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연예인을 불렀을 때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고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싶었고 가수도 되고 싶었고 여러 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대요. 흰색 A4 종이 여러 장을 벽에 붙여놓고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난 육체 노동을 잘하는구나. 내 몸이 좀 건강에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활동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진로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빙이었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이 재능이 될 수도 있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꼭 맞는 꿈의 직업을 찾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와, 맞아요. 직업이 중요한 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은 진로의 고민인 사람, 내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자꾸 뭔가 실패하는 사람들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이고, 특히 이분이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읽으면 더 좋겠죠. 이제 앞으로는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멘토를 많이 찾아요. 아, 멘토가 있으면 내가 일이 잘 풀리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멘토는 만병통치약이거나 신이거나 점쟁이가 아니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멘토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다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멘토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안 좋아요. 라고 했어도 그 말에 다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신이나 점쟁이가 아니다. 너무 우리가 나보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살 때 나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상을 가지고 오다가요. 뜨거운 된장찌개를 여기 이호찬 씨 몸에다 확 쏟았대요. 비명을 막 지르고 찌개 그릇이 막 엎어지고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정말 효찬 씨가 슬펐던 거는 어머니가 그냥 아들 보고 있기만 했대요. 왜냐면 어머니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고 당황하신 거죠. 자,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과 나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혼자 알아서 일어나서 혼자 옷을 벗고 욕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가 다 했대요. 아, 이렇게 눈물이 나지. 네. 뭐 벌에 쏘이거나 다쳤을 때도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대요. 부모님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간중간 있어서. 자, 그럼 서빙을 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관찰력이 좋아지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센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뭐 찾으세요? 이게 아니라 뭐 두리번거리면은 화장실을 찾는 거고 아래 위로 두리번거리면 핸드폰을 찾는다. 이런 패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귀에 대고 두리번거리면 일행을 찾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발빠르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찾는 손님이 여성일 때는 속삭였대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요. 아니면은 저쪽에 있다. 이러니까 손짓, 발짓, 수화를 해가면서 재밌게 알려줬대요. 사실은 여자 손님한테 큰 소리로 화장실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좀 민망하잖아요. 너무너무 센스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아지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에너지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관찰력 좋은 사람이 좋아요. 이걸 바로 센스 있다라고 표현하죠. 막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관찰을 잘 못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배부른데 더 먹으라 그러고 그럼 되게 싫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고 막 유창하게 하고 막 사교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멘트와 같이 상투적인 말을 쓰거나 군인처럼 경직되어 있고 뻣뻣하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인맥과 인연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을 막 도와주는 사람 정말 많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느냐? 뭐 인맥 관리를 따로 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족발집을 차리려고 할 때 나중에 서빙을 하다가 나중에는 족발집을 차렸어요. 근데 어떤 형이 양양 막국수 레시피를 기꺼이 알려줬대요. 그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그런 형이었겠죠. 그 전까지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안 사적인 대화를 2시간도 나누지 않은 사이였다.
여러분, 사적인 대화를 2시간도 나누지 않은 사이를 과연 친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창업 요리 레시피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원래 여러분 요리 레시피는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뭐 막국수 하나에 몇백에서 뭐 막 1,000만 원 단위로도 레시피를 돈 주고 사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할 때 보인 어떤 태도들 때문에 그 형이 쟤는 참 괜찮다. 쟤랑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인맥과 인연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법을 쉽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잘 살면은 세상이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멋지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게 계약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청춘 세차장? 세차장도 했었나 봐요. 세차장을 문을 닫아야만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약서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계약 관계, 특히 막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갑과 을이 있으면 을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스타 서빙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공중파, 케이블 등등 매체에서 연락이 왔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서빙을 하지 않아요. 무직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효찬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어쩌지요? 진로가 걱정됩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슬쩍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요. 효찬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크면 됩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학생으로서 공부는 못해도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근데 건강하라고 하니까 이제 술과 담배는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말 했지? 뭐 차 조심해라? 하여튼 무슨 뭐 조심해라. 뭐 그렇게 뛰다가 다친다 이런 말도 부모님이 못 해주셨다고 해요. 예. 그런 말씀을 할 정도의 그것도 안 되셨나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으면서 막 그랬어요. 자, 이분이 비빔국수를 100개를 판매하자 그 속도에 맞춰서 주방 이모가 100개씩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홀에 대기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었대요. 왜냐면 너무 판매가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막 대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모들도 그 호흡에 맞춰 서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소문이 막 퍼지고 취재를 오는 곳이 생겨나면 손님이 더 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서빙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되게 힘들고 막 길거리 김밥을 팔았을 때도 있고 이분이 막 망했을 때도 있고 막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의 근거다. 살아있는 한 끝까지 스스로를 믿어줘야 한다.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을 믿어야 한다. 살아있다는 게 사실은 이미 우리 선택받은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내가 뭘 못하고 실패하고 막 그래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어요. 나를 믿어줘라 라는 말이 굉장히 큰 희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을 시키면 직원으로서 늘 좋아요 라는 말을 습관으로 붙였대요. 효찬아 청소 좀 해. 좋아요. 효찬아 걸레 좀? 좋아요. 효찬아 이러면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요가 정말로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장님까지 그 말을 썼대요. 그리고 짬이 날 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님들 어깨를 막 주물러줬대요. 자식들 마음으로. 대박이야. 그래서 이분은 내가 보니까 그 이모님 어깨를 주물러줬다는 부분에서 감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서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구나. 사실 이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김세혜 작가님이에요. 이제
김세희 작가님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김세희 작가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이분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너무 잘 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책에서 그런 게 막 드러났어요. 어느 날은 이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우연히 만났대요. 그래서 인사를 딱 할 때 시청에서 서빙하는 이호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대요. 왜냐면 이분이 시청 근처에서 이제 족발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부서냐고 물었대요. 자, 내가 너무 당당해서 시청 직원으로 오해를 했던 거다. 우리가 보통 뭐 강남에서 뭐 일합니다 이러면 이제 시청에서 일합니다. 시청 근처에서 일한다는 뜻인데 그 어느 부서냐고 오해를 했던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스타 서빙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게 마음속으로 자기가 만든 단어래요. 나는 스타 서빙이라고 앞으로 불릴 거야. 난 스타 서빙이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나를 알리는 단어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건국대 근처에서 아마 족발집을 했을 거예요. 그 족발집 광고 문구를 이렇게 붙여놨대요. 오늘 먹을 족발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면 손님들이 웃으면서 막 들어왔대요. 그리고 북엇국 같은 거를 무한 리필로 만들어 놓고는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너무 취하지 말라고 북엇국을 만들어 놨어요. 비가 막 오게 되면 미리 해놓은 밀가루 반죽을 손님 앞에서 뚝뚝 떼어주면서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수제비만한 게 없죠. 와, 이런 유머와 센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고 싶은 거죠. 북엇국도 주고 밀가루 반죽 떼서 수제비도 비 오는 날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온 사람은 진짜 비 오는 날 또 오겠네요. 저 수제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배달을 하면 어떨까? 우리 음식을 어떻게 더 알릴까 고민을 했대요. 이런 센스는 여러분 요식업이나 장사하시는 분은 꼭 한번 봐야 돼요. 만약 801호에서 족발을 배달시켰다면 나는 801호의 우편물이나 지로 영수증 같은 것을 함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편물 깜빡하고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 챙겨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족발을 배달하고 나올 때는 손님에게 물어보는 거지. 혹시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주세요. 내려가는 김에 같이 버리게요. 감동이야. 나 족발 맨날 시킬 것 같아, 정말. 그죠? 내가 쓰레기 나가기 너무 귀찮고 애기 있으면 또 특히 못 나가잖아요. 막 이런 아이디어까지 해서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배달을 시작하고.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유 됐다고 손살에 치는 손님도 있었지만 진짜 쓰레기를 쥐어주는 손님도 있었대요. 근데 큰 어려움 없이 비용 없이 손님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진짜 서비스 정신이 정말 투철하죠. 왜 대기업에서 임원들이 명함을 주면서 스카우트를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월급을 많이 준다고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자, 손님이 음료수 뭐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저희 가게가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색소인 사이다를 취급한다고. 오늘 사이다 어떠세요? 저 읽고서 빵 터졌어요. 무색소 사이다? 원래 사이다 색소가 없는데. 이렇게 재밌게. 손님의 손에 약봉지가 있으면 미지근한 물을 준대요. 와, 관찰하지 않고 그저 얼음 동동 띄운 물을 최고라고 생각해선 디테일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이분은 서빙이 아니라 디테일에 관련된 책, 관찰의 힘 이런 거 돼야 돼. 내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있어요. 막 약을 주섬주섬 꺼내는데 진짜 얼음이 담긴 물이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따뜻한 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알아서 이렇게 센스 있게 해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이분이 대학을 이제 가고 싶어서 재수를 이제 했죠.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호텔 경영학과인가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이제 수능을 봤는데 19에 본 것보다 훨씬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망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해도 망하는구나. 그럼 어차피 망할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 망하더라도 후회나 잡생각이 없도록. 수능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했어요. 근데 망했어.
그러니까 싫은 거 해도 망하고 좋은 거 해도 망하네. 그럼 좋아하는 거 하고 망해야겠다. 와, 마인드 너무 좋죠. 이거 이 나이에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해서 본점을 하고 나중에 분점을 또 내기도 했대요. 이제 분점에는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낸 거죠. 그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제 분점을 했는데 분점을 가고 깜짝 놀랐대요. 꽃이 만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족발집이 한눈에 보기에 너무 예뻤다. 꽃 냄새가 워낙에 좋아 족발의 비린내도 잡아주니 사람들은 분점의 족발을 꽃보다 족발이라며 애칭까지 만들어주고야 말았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어떤 팀장이 가게를 막 보면서 본점보다 예쁜 분점을 시샘했대요. 그래서 이 꽃을 누가 여기다 두었냐고 직원에게 호통을 막 쳤대요. 나 뭔데 질투가 나는 거야. 왜냐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왜 여기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사람들도 좋아하죠. 족발집에 꽃이 어울리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커피숍이라든가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데 있는 건데. 그죠. 자, 이분은요. 부모님 덕분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을 수 있었대요.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 충고들이 나에게 소중했다. 부모님이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저렇게 해야지 내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되겠다는 욕심이 없었대요. 그냥 비교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었고 나 스스로 그냥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한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그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이분은 이 책을 2015년도에 출간을 했고요. 실제 2014년도에 썼겠죠. 제가 지금 읽은 시점이 2019년도 6월이니까 거의 뭐 한 4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어서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쨌든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스토리를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라면서 이 책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